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의 카메라와 널, 사용 빈도와 활용법, 그리고 씬이 무거워질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프리 컴포넌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은 애프터 이펙트를 켜주시고 나서 레이어는 A, B, C 3개를 만드는 상태고요. 카메라는 원노드와 투노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렌더러에서 클래식 3D와 이제 시네마 4D 렌더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투 뷰를 봐주신 다음에 각각 B와 C의 거리를 좀 멀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멀리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카메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 투는 똑같으니까 이제 컨트롤, 알트, 시프트, C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 세팅이 나오고요. 원으로 할 건지 투로 할 건지가 나오는데 원, 투의 차이는 제가 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원 카메라 선택하고 나서 이름을 원으로 바꿀게요. 자, 일단 카메라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카메라는 3D 레이어가 있어야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3D 레이어 적용이 안 돼 있다면은 꼭 켜주셔가지고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카메라를 열게 되면 옵션을 열게 되면 트랜스폼은 1과 2가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포인트, 인터레스트, 그리고 없죠. 이거는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원노드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엑스 로테이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투뷰로 봐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포지션은 말 그대로 이동, 위 혹은 아래 앞으로 이동하는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알게 됐고, 이제 카메라 옵션을 볼게요. 카메라 옵션을 보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줌은 말 그대로 얼마나 가깝게 찍을 건지, 그리고 얼마나 멀게 찍을 건지, 지금 이거를 드래그 하면서 탑뷰에서 보이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저런 식으로 줌은 이제 당기거나 축소시키거나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뎁스 오브 필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영상을 만들면서 일러스트 소스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을 만들던 정말 광고 같은 영상을 만들던, 어쨌든 그 영상에서는 뎁스 오브 필드, 공간감이 존재해야 돼요. 뒤에 거는 흐리고 앞에 거는 선명한 뎁스 오브 필드가 처음에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켜줄게요. 켜주게 되면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이 포커스 디스턴스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A, B, C고, 이제 포커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가깝게 위치한 오브젝트일수록 블러가 적게 먹어요. 대신에 이 블러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어프처랑 블러 레벨, 지금은 적으니까 좀 늘려볼게요. 늘릴수록 지금 A랑 C가 흐려진 게 보이시죠? 이거는 그 블러의 강도를 정하는 거예요. 블러 레벨이랑 비슷한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프처는 이제 정말로 카메라를 만졌을 때 어느 자연스러운 블러 값을 주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프처만 사용을 할게요. 어프처를 한 800으로 두고 나서 이제 포커스 디스턴스가 여기서 쓰이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포커스 디스턴스의 값이 이 위치가 B에 딱 맞게 있어가지고 지금 B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늘려서 C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번엔 B가 선명하게 안 보이고 C가 선명하게 보여요. 다시 이거를 줄이게 되면 이번에는 A가 선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공간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널 오브젝트로 만들게 되면은 일일이 블러를 줘야 되잖아요. 뒤쪽에 있는 건 약간 흐릿하게 보이고 싶으면 블러를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여기서 A까지도 그냥 흐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Z값 뒤로 쭉 눌러주면은 알아서 흐리게 돼요. 이게 카메라의 첫 번째 장점이고, 널과 카메라의 첫 번째 다른 장점이 바로 이거. 널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을 주려면 블러를 줘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페어런트를 꼭 시켜야 되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 반만 설정해주고 위치감만 맞추시면은 알아서 블러가 적용되고 알아서 이제 움직임 준다는 거.
자, 그게 첫 번째 다른 점이에요. 이제 2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2도 굉장히 비슷해요. 대신에 포인트 인터레스트만 다른 건데 2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줌 있고 뭐 포커스 인서스 이거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포인트 인터레스트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A와 1과 2의 차이는 포인트 인터레스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1을 켰어요. 1을 켜게 되면은 직선으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내 로테이션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널을 만들어 가지고 널을 딱 여기에다 낀 다음에 맞춘 다음에 뭐 어디다 맞춰도 상관없어요. 뒤에다 맞춰도 되고 앞에다 맞춰도 되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널에 페어런트 그리고 나서 로테이션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점으로 둔단 말이에요. 네? 투노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포인트 인터레스트가 딱 떡하니 있으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포지션에 이동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카메라 무빙이 연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값을 움직이든. 이 포인트 인터레스트 값만 잘 주게 되면은 제품 혹은 오브젝트들이 잘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리엔테이션은 똑같아요. 로테이션은 똑같은데 이제 포지션으로 값을 줄 때 포인트 인터레스트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좋은, 초점을 맞추기 굉장히 용이한 그런 방법이고요. 지금 제가 원노드 카메라를 보게 되면은 오브젝트를 흐려 보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렌더러에서 클래식 3D의 효과인데, 클래식 3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심도, 그러니까 뒤에 건 흐리고 앞에 건 선명하게 하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시네마 4D 렌더러로 바꾸게 되면, 클래식 3D 클릭하고 나서 시네마 4D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초점이 안 먹혀요. 지금 보시게 되면 클래식 3D와 다르게 지금 시네마 4D 렌더러에서는 이 오브젝트들이 블러 값이 안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위치는 아직까지도 뒤에 있지만, 그리고 아무리 디스턴스 값을 올려도 포커스 디스턴스나 어프처 값을 계속 올려도 적용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이 클래식 3D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클래식 3D는 이거에 조정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다시 보면 클래식 3D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오메트리 옵션이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꼭 시네마 4D 렌더러를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볼륨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볼륨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뎁스를 좀 넓히는 거예요. 한 200까지 넓혀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를 하나 복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영어로 해주고, 그래서 이거의 색깔을 뭐 아무 색이나 바꿔주면, 앞에로 한 번만 당겨주면, 네,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보일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나는 귀찮다라고 한다면은 우클릭을 해서 뉴에 라이트를 켜주세요. 그 다음에 뭐 아무 라이트는 상관없어요. 아무 라이트나 넣어주게 된다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A의 뎁스감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약간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포인트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시네마 4D 라이팅과도 약간 비슷하지만 정말 전문적인 라이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건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적인 차이는 시네마 4D 렌더러와 이제 클래식 3D의 렌더러 차이는 이렇다. 클래식 3D는 초점을 보여줄 수 있는, 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에 적합하고, 시네마 4D 렌더러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심도를 줄 수 있는, 뎁스감을 줄 수 있는,
두께를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에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널 오브젝트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나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레이어들의 포지션 값을 잡아두고 나면은 그냥 카메라만 움직이면 돼요. 새로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그냥 내가 위치값만 조정해주면은 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널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일일이 페어런트를 걸어줘야 되고 일일이 블럭 값을 줘야 돼. 뒤쪽에 있는 것을 블럭 값을 줘야 되는데, 그럼 널 오브젝트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모션을 줬어요. 근데 내가 이 A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다 드래그 하고 나서 뭐 방향키로 움직여도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널 하나로 움직여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션을 지금은 단순하게 잡아놔서 뭐 굳이 널 써야 돼요? 그냥 일일이 바꾸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나중에 복합적인 모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레이아웃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레이어들의 크기를 바꾸거나 오퍼시티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펙트를 넣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조정해주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번거롭고. 그래서 널로 미리 지정을 해두면은 편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편하게, 굉장히 편하게 바꿀 수 있어요. 널을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은 널로 한 번에 움직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널은 그런 때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고요. 널의 활용법은 너무 무궁무진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랑 널을 사용할 때랑 구분해서 작업할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예시 영상인데 이제 옛날에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예요. 나오고 떨어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고 이제 뒤에 분리수거 자락이라는 통이 블러 처리가 되면서 앞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선명하게 보이죠. 이건 어떻게 했냐? 분리수거 박스는 이거 뒤쪽에 있고요. 뒤쪽에 있고 나머지 오브젝트들이 다 앞에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브젝트들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이신 카메라 여기 있죠? 카메라를 뒤쪽으로 옮기면서 오브젝트들도 같이 다 뒤에서 앞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심도 조절이 가능해지고요.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다 블러를 처리를 안 한 상태예요. 블러 처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러가 들어간 뒤에 배경이 흐릿하게 된 그런 씬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다음에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인데 처음에 큰 집에서 방으로 들어가요. 쑥 들어가고 나서 자막이 나오고 이동하고 자막이 나오고 다시 이동하고 자막이 나오고 이것도 카메라에서 널 오브젝트를 입혀가지고 널 오브젝트에서 모션을 준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원노드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직선 이동을 하기가 편하고요. 보시면 직선 이동. 그 다음에 이거는 투노드 카메라를 활용한 예시인데 지금 폰트가 지금 없어가지고 보시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직선 이동은 하지 않아요. 카메라가 회전을 하고 모션이 들어가고 다시 회전을 하고 이거는 보시면 이건 투노드 카메라로 작업을 한 거예요. 키프레임을 보시면 포지션과 줌 그리고 포인트 인터레스트에 다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움직여도 포인트 인터레스트도 같이 움직이니까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노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적인 이동이나 단순한 모션을 줄 때 사용하면 좀 좋고 투노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합적인 모션 좀 회전을 한다거나 강조한 듯한 모션을 주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 그냥 카메라와 널의 정리는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걸 넘어갈 건데, 네, 다음 예제를 설명드려 볼게요. 씬이 무거워질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단은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이것도 제가 작업했던 포폴 중에 하나인데 외주가 아니라 포폴이에요. 다 제가 만든 건데, 지금 레이어드를 보시면은 컴프 형태가 아니라 뭐 MOV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OV는 왜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의 모션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컴프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했냐라고,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다 렌더링 걸려면 한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몇 시간 걸릴 거를 한 몇십 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컴프를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새로 컴프를 만들어 주시고요, 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단순한 모션을 넣었어요. 이게 굉장히 무겁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컴프가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 걸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하나를 먼저 뽑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뽑냐면은, 지금 이 컴프 1은 맨 밑에 여기 있어요. 일단 컨트롤 M 버튼 누르면 렌더링 세팅이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모드를 퀵타임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사운드는 꺼주고, 뭐 사운드 쓸 거면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스트 렌더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임포트랑 임포트 리플레이스 유저만 보시면 되는데, 임포트는 뭐냐면 이 렌더링한 파일을 그대로 여기 가져온다는 거예요. 컴프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컴프 1 MOV를 가져온다는 뜻이고, 렌더링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나서 이 컴프 보시게 되면 임포트 리플레이스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뽑아서 그냥 그 파일을 바꿔치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를 저는 하나의 컴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컴프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A컴프1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A컴프1 들어가서, 일단은 퀵타임으로 하는 이유는 알파 값을 뽑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알파 값이 필요 없다라고 뭐 하시면은 다른 걸로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퀵타임이 제일 편해서 퀵타임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디오는 꺼주시고 나서 임포트를 먼저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먼저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은 그 해당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컬렉트 파일로 공유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렌더링을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컴프1 밑에 A컴프1 MOV라는 게 있죠. 이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똑같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컴프는 그대로 있죠. 똑같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편하기로.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다음 거는 제가 다시 렌더링 걸 건데, 이번에는 임포트 리플레이스 유즈라고 선택된 거를 한번 렌더링 걸어 볼게요. 덮어쓰기를 하면 안 되니까 2번으로 걸어주고 나서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그러고 나면은 컴프 1에 가보시면은, 원래 이 컴프 1 안에 있던 A컴프 1이라는 컴포지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A컴프 1을 렌더링을 걸고 나니까 그냥 바로 MOV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떨 때 선택하면 되냐면은, 그냥 진짜 이게 막바지다, 이 렌더링하고 수정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져와도 되고요. 솔직히 이렇게 가져와도 해당 컴프 들어가서 다시 렌더링을 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이거 다시 바꾸는데 어떻게 해? 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씬이 무거워질 때는 이런 식으로 MOV로 가져와서 압축을 하지 않은 코덱으로 가져와서 최대한 원본 화질을 살리면서 편하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렌더링 다 하는 거 1시간이 넘게 걸릴 뻔했는데, 이 방법 사용해서 20분,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소스를 만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컴프로 들어오잖아요. 일러스트에서 그대로 만든 거를 컴프로 가져오는데, 컴프는 이렇게 소스를 담는 것도 활용이 돼요. 제가 가을로 가볼게요. 아까 그 소스들을 가지고 제가 모션을 넣은 게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는 공간감을 많이 살릴 게 아니라서 카메라를 별도로 안 만들고, 카메라 만들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널로 묶어서 해버렸어요. 카메라 워킹을 처음부터 많이 넣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그냥 가는 거라서 저는 널로 사용을 했고, 아까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컴프는 되게 용도가 많은데, 첫 번째, 이렇게 소스를 담는 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오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가시면 프리컴프 용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레이어가 엄청 많아졌을 때 이거를 컴프 하나에 묶어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레이어들을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게 되면 프리컴프에 적용을 하게 돼요. 프리컴프를 설정할 수 있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컴프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안에 무수히 많은 레이어들이 있죠. 그리고 밖에서 나와서 보게 될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가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 A가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어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만 글로우를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 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생성해서 이제 이 두 번째 것만 위로 올려가지고 글로우를 주면 되죠. 그러면 연속의 빛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배경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배경에도 지금 뜨르소를 낮추니까 그런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난 배경에 적용시키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 프리컴프를 쓰는 거예요. 두 개만 프리컴프로 묶어가지고 여기다만 글로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레이어 영향도 안 받고 이 두 개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이제 시네마 4D에서 렌더링을 한 폴 레이어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프리컴프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레이어와 원하는 레이어 선택해서 바꿀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세 번째는 씬을 나눌 때, 씬이 굉장히 많아질 때 레이어들이 많잖아. 이 레이어는 들어가면 레이어가 몇십 개씩 있어요. 10개에서 막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씬을 나눌 때 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전에 카메라랑 널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씬이 무거워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렌더링해서 가져올 건지, 컴프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작업할 때에도 집중해서 더 잘 나왔으면 좋겠는 다음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되게 재미없었겠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좀 유익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